안녕하세요. 박병훈입니다. 자, 우리 법무사 1차 과목인 헌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항수는 20문항 정도 나오죠. 그리고 1교시에 들어가 있고요. 자, 헌법 기출문제 해설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목차, 보통 여러분들이 배우는 헌법 교재 기본서 목차의 이제 순서에 따라서 우리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뽑아내 가지고 배열을 다시 해서 해설집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진도에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초반에 이제 우리가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 자체 이제 법조문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시험 문제, 기출문제 지문들이 그 헌법재판소의 판례라든가 이런 걸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헌법 조문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판례들, 그 판례 내용들을 우리가 거기서 이제 문장들을 따와 가지고 이 지문들을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관련 판례들을 공부를 하실 때 축약을 시켜 가지고요, 그 핵심적인 지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추려서 공부를 하시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념하시면서 보통 이제 대개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던 판례들 이런 것들 헌재 결정례들이 중요한 것들은 계속 반복돼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진도에 맞춰서 우리가 정리해 가지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그래서 판례들 따로 모아서 한다든가 이렇게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헌법은 두 부분으로, 두 파트, 대한민국 헌법은 이제 크게 보면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권 관련 규정과 통치구조에 관계된 거. 물론 그 앞부분에 이제 총강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헌법에 총강이라고 해가지고 헌법 전반에 걸쳐서 어떤 원리라든가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 민법이나 이제 형법으로 치면 총칙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이 이제 자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크게 이제 중요한 건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권 관련된 것과 통치구조 관련된 거. 우리 시험 문제는 보니까 기출 문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요, 기본권 쪽 규정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 비중이 기본권 쪽이 조금 더 한 10%, 20% 정도 좀 더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법조문으로 치면은 대개 우리가 헌법 조문 대개 3, 40조, 40조 이내에 기본권 관련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규정 자체는 통치 관련 규정들보다는 좀 적지만 시험 문제는 더 많이 나오고 있다. 요거 유념하시고요.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총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처음 헌법에 이제 처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헌법과 헌법학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헌법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또는 헌법학이라는 건 무엇을 공부하는 학문이냐, 뭐 이런 거에 관계된 장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보세요. 1번 문제. 헌법과 헌법학. 자, 저항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저항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기출 문제를 쭉 보시면 특징이 요 문항, 질문 자체, 요거는 짧아요. 짧고, 중요한 건 요 지문들이 길다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이 지문들이. 그러면 이제 요 단답 형식으로 이제 좀 비슷하게 문항 자체는 짧게 물어보는데, 요런 거 키워드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항권이라는 건요, 대개 이제 우리가 헌법을 수호하는 수호,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나오게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헌법 수호 수단으로서 쉽게 얘기하면 그 공권력이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항한다,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럼 중요한 건 이 저항권이라는 이거를 권리화시켜서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 대한민국 헌법에는 저항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저항권을 이제 만약에 사용한다. 그러면 그 사용 목적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저항권의 사용 목적. 우리가 저항권을, 근데 기존의 정권, 권력, 기존의 권력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기존의 권력을 반대하고 그 기존의 권력에 그걸 몰아내고 이런 것까지 하는 게 이제 저항권의 개념이고요. 그 몰아내고 나서 새로운 뭐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권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뭔가를 입법 정책을 만들고 뭔가를 한다. 이거는 저항권의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항권은 목적이요,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점을 염두에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옳지 않은 것은 문항을 보니까 되게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항이 많습니다. 옳은 것을 묻는 것보다는. 자, 그러면 5번 보시면 5번. 자,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실력적 저항이어서 그 본질상 질서교란의 위험이 서반되므로 저항권 행사에는 개별 헌법 조항에 대한 4번 아니고 5번. 자, 일단 옳지 않은 건 5번입니다. 5번. 저항권은 민주적 기본 질서의 유지, 회복을 목적으로 저항할 수 있을 뿐 기존의 위헌적인 정권을 물러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 자, 민주적 기본 질서 유지, 회복 이 목적으로 저항권 행사할 수 있고요. 기존의 위헌적인 정권을 물러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몰아내는 것까지는 가능하고요. 몰아내는 것까지 가능하고 몰아낸 김에 뭐 새로운 민주적 기본 질서를 만들어 보겠다든가, 그렇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보겠다든가, 새로운 뭐 정치 집단을 만들어 보겠다든가 이런 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여기까지는 가능해요. 이걸 우리가 소극적인 저항권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틀린 지문을 봤는데 앞에 옳은 지문들도 여러분들은 이제 그 기출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실 때는요, 틀린 것만 딱 가지고 공부하실 게 아닙니다. 옳은 것들도 지문들도 한 번씩 다 해서 체크를 해서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1번 같은 경우 저항권의 그 뭐 기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맞는 얘기가 되고, 2번은 저항권은 자연권으로 발전되었고 해서 그 연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국민이 공권력에 대하여 자, 폭력, 비폭력, 적극적, 소극적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 수호제도를 의미합니다. 조심하실 거는요, 제가 아까 소극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그랬죠. 여기 소극, 적극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저항을 한다라는 얘기,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도 있고 소극적으로 저항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소극적으로 거부하는 식으로 저항할 수도 있고, 그걸 얘기하는 거지 저항권의 행사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실력적 저항이어서 그 본질상 질서교란의 위험이 수반되므로. 자, 실력적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질서교란의 위험이 수반됩니다. 저항권 행사에는 개별 헌법 조항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이미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있지 않아야 한다는 보충성에 최후의 보루여야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 수단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더 나은 피해가 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러면 먼저 그런 것들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건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는, 자, 보충성의 요건이 충족이 된다. 그래서 저항권 행사의 요건에 대해서 4번 지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살펴본 대로 5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헌적 법률 해석. 자,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재판 과정이나 이런 걸 보시면요, 결국 판사님들도 하는 일들이 법률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자기가 재판하는 그 사안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재판 과정도 일종의 법률 해석 과정입니다. 법률 해석 과정. 그럼 법률을 해석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뭐 물리해석 해석, 유추 해석, 뭐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합헌적 법률 해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합헌적 법률 해석이란 그 법률 자체의 그 뜻이 좀 다의적이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해석이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이 나오거나 이렇게 할 때는 되도록이면 헌법에 합치되는 쪽으로 해석을 해주자. 이게 이제 합헌적 법률 해석의 취지고요. 이런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은 뭐 입법권의 존중이라든가 어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런 해석을 하게 된다.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묻고 있어요.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일단 먼저 답은 요 4번입니다. 4번. 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의 해석 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제가 아까 좀 전에 설명할 때 재판 자체도 법률의 해석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법률의 해석 적용 권한 이거는 사법권의 본질적 사법부 법원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권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이 권한은 합헌적 법률 해석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일반 법원이 해야 하는 임무이고 그러니까 법률의 해석 적용 권한이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이니까 합헌적 법률 해석도 결론적으로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일반 법원이 해야 하는 임무이고 법률의 위헌 심사를 맡은 헌법재판소의 임무는 아니다. 이 부분이 틀렸죠. 자, 일반적인 우리의 재판 절차에서는 일반 법원이 이런 법률 해석 적용 권한 요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합헌적 법률 해석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요거는 법원의 의무만 해당되는 게 법원의 의무이기만 한 게 아니고요. 어디 헌법재판소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결국은 위헌법률 심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 입법기관이 만들어놓은 법률이 헌법에 되는지 되지 않는지 이거 판단하는 것이 위헌법률 심사죠. 그 위헌법률 심사를 할 때 결국은 그 법률 자체, 대상 조문 자체를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해석을 할 때 그 조문이 합헌적 법률 해석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이런 거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해줘야 될 의무가 헌법재판소에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4번 지문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이 부분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1번.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은 그 최고 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해서 헌법에 합치된 해석, 즉 합헌적 해석을 택해야 하며 이게 지금 합헌적 법률 해석의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여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을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일반 법리, 즉 합헌적 법률 해석의 법리다. 자, 2번에 법률의 합헌적 해석은 헌법의 최고 규범성에서 나오는 법질서의 통일성에 바탕을 두고 법률이 헌법에 조화하여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권력분립과 입법권을 존중하는 정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자, 권력분립과 입법권 존중. 자, 법률의 합헌적 해석. 이걸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저 헌법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국회가 만들어 놓은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 조문을 지금 해석을 해야 돼. 그런데 이 법률 조문에 들어가 있는 단어라든가 어휘가 그 다양한 뜻을 가졌다든가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할 때, 그러면 그걸 해석할 때, 이 법률을 해석할 때는 이 헌법의 테두리 안에 맞게 해석을 해라 이거야. 이게 합헌적 법률 해석이에요. 이걸 거꾸로 잘못 해석해서 법률을 그대로 두고 헌법을 갖다가 법률에 맞춰서 해석하는 거. 이거는 허용이 안 됩니다. 거꾸로 하는 건 안 돼요. 여기에 맞게끔 해석해 줘야 된다. 이게 합헌적 법률 해석이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법률의 조항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합헌적으로 해석하면 맞다나 법률의 조항의 문구가 간직하고 있는 말의 뜻을 넘어서 말의 뜻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질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문의적 한계. 아무리 법률을 해석을 할 때 헌법에 맞게끔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 조문, 그 단어들, 어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내용을 넘어서까지 해석을 하면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겠죠. 그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의적 한계. 그 다음에 입법권자가 그 법률이 제정을 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명백한 의지와 입법의 목적을 헛되게 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법 목적에 따른 한계. 자, 입법자가 법을 만들 때는 원인, 이유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취지라든가 어떤. 자, 해석을 하는데, 법률을 헌법에 맞게끔 해석을 하는데, 그런 입법 목적까지도 무색하게끔 변질시키는 그런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헌적 법률 해석의 한계에 대해서 3번 지문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아까 살펴봤고, 자, 5번 봅니다. 합헌적인 한적 축소 해석은 위헌적인 해석 가능성과 그에 따른 법 적용을 소극적으로 배제한 것이고, 적용 범위 축소에 의한 한정 위헌 결정은 위헌적인 법 적용 영역과 그에 상응하는 해석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배제한다는 뜻에서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같은 방법이다. 그래서 합헌적 법률 해석에는 이제 한정 축소 해석이라든가 또는
한정, 위헌 결정 이런 게 있는데 결국은 본질적으로 같은 방법이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앞에 이제 저항권 얘기하고 그 법률 해석이 있어서 합헌적 법률 해석 이걸 살펴봤고요. 그 다음 문제. 자, 이제 바로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이제 대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도 이제 총강 헌법 전체 파트에서 이제 총강 부분, 총칙 부분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총론 부분. 자, 여기서 이제 나올 얘기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헌법, 대한민국 헌법은 또 도대체 어떤 여정,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걸 또 살펴보고요. 또 대한민국 헌법에 녹아있는 어떤 헌법 원리들, 그렇죠? 이런 것들 우리가 또 살펴보는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됩니다. 자, 1절 한국 헌법의 개정. 자, 대한민국 헌법 총설, 한국 헌법의 개정에서 1번 문제. 우리나라 재헌 헌법의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재헌 헌법 1948년 재헌 헌법을 얘기합니다. 처음 만들어진 헌법이죠. 요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 요 연역에 관계돼서 이제 나오는 문제들은 되게 유형이 이런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재헌 헌법의 내용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제 몇 차 개정에 뭐 들어간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 묻는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오면 사실 까다롭고 짜증나는 문제가 좀 될 수는 있어요. 자, 우리나라 재헌 헌법의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자, 5번에 보시면요. 위헌법률 심사와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위원회를 두었다. 자, 위헌법률 심사와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위원회를 뒀다. 자, 요 헌법위원회가요, 요 위헌법률 심사를 맡았어요. 요거는 맞아요. 그런데 요 탄핵 심판은요, 탄핵 재판소를 따로 뒀습니다. 재헌헌법에서는요, 탄핵 재판소가 따로 존재했다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사를 위해서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우리 9차 개헌해서 1987년 헌법, 요게 지금 현재까지 계속 오고 있죠. 거기서는 뭐예요? 헌법재판소라는 걸 두고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 현행 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는데요. 요 재헌헌법 시절에는요, 위헌법률 심사는 요 헌법위원회에 맡겼고요. 요거 탄핵 심판은 탄핵 재판소에서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1번부터 4번까지는 재헌헌법에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서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자, 헌법의 기본 원리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